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 맨 위층에는 주택이 있고 그 밑에는 사무실이나 상가가 있는 작은 건물들은 종종 꼬마 빌딩으로 불린다. 대지 면적은 100,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이나 상가이고 층별 면적은 각 50, 4층 주택 면적은 50인 경우 건물 주인인 아버지가 그 건물 중 4층의 주택과 대지 100 중에서 25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주택은 자녀의 소유가 될까? 안 된다. 자녀는 전체 건물 면적 200 중에서 4분의 1인 50을 갖고 4분의 3 150은 아버지가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녀는 각 층에서 4분의 1씩 갖는 것이지 4층 주택 50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 한 채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1, 2,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4분의 1은 자녀의 수입으로 계산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한다 혹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와 달리 아파트처럼 호실을 붙여서 여러 소유자들이 한 개씩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구분 소유라고 부른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낌새가 하도 수상하여 나의 소유였던 건물에서 주택 건물 부분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하고 대지 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주택만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주택을 판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공유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세금을 낸 후 나는 경정 청구를 하였고 세무서로부터 받은 의견은 아래와 같았다. 통지 관서 의견 1. 쟁점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수도, 전기 등이 각기 주택용과 근생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수관계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 주택 부분이 별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 법인이 소유한 지분 비율로 주택 및 주택 외 근생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을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3.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 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 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 건물로 등록 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 행위의 존재를 정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년 6월 28일 선고. 상기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마쳐져 주택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무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인데 그 판례에서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 건물로 등록 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맞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 행위의 존재를 정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니 내게 불리한 판례 아닌가? 과연 그럴까?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공무원하고의 다툼에서 인용된 판례는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위 판례가 오히려 나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였고 결국 내가 이겼다. 나처럼 판례를 분석까지 하며 접근하는 민원인을 공무원들은 꾼으로 취급하면서 전화 답변이나 서면 답변 역시 조심스럽게 한다. 판례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공무원들도 내 경험상 의외로 적지 않다. 행정소송 심판에서 패소할 때까지도 논점을 이해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담당자가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되어도 담당자들이 받는 교육은 거의 없고 소송의 진행도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의지와 판단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도 많다.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만 외부 변호사 혹은 법무공단의 지원을 받는다. 소송 서류들을 담당자가 직접 다 작성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리지 않으며 징계 정도나 받을 수 있고 상급자들도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과 출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 웬만한 기업체들의 경우 대관 업무 담당 부서가 있고 법대 출신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사내 변호사들 역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고 소송이나 다툼은 주로 외부의 로펌에게 의뢰하므로 한계가 있다. 법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문과 출신이고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면 재미있는 책들이 아니라 논리적인 책들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들을 찾아보고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공부해봐라. 잘 이해가 안 가서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문과생으로서 풍요롭게 먹고 살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판례 분석과 관련하여 내게 물어보지 마라. 사업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판례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 문과 출신 한두 명 정도는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 문과 졸업자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사업체들의 대관 업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학원을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면 취직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든다. 여기까지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